라이오넬 리치의 말을 빌리자면 푸틴은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당신을 비웃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마크롱에 따르면 푸틴은 어리석은 결정들로 러시아를 붕괴 직전까지 몰아넣었기 때문에 세 번이나 실패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의 상처를 더하듯 마크롱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푸틴의 침공이라는 대실패를 끝장낼 준비를 하도록 푸틴에게 폭탄을 던진 셈입니다. 마크롱은 푸틴의 실패한 침공사 주년 기념 X 게시글에서 이 전쟁은 러시아의 군사적, 경제적, 전략적으로 모두 실패한 전쟁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크롱의 말이 틀리진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러시아가 이 세 측면에서 얼마나 실패했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첫 번째 실패, 즉 군사적인 실패부터 시작해봅시다. 마크롱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한마디로 러시아의 군사 상황을 요약합니다. 러시아군 120만 명 이상이 부상 또는 사망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다 전투 사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X에서 이렇게 선언하며 러시아가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인력 우위 환상을 유지하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것은 푸틴의 절박함과 아프리카 병사 고용의 더 깊은 의미입니다. 2월 19일 애틀랜틱 카운슬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푸틴이 침공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약 2만 명의 이른바 병사들을 고용했습니다. 이들 병사 중 상당수는 구소련 공화국들과 남아시아, 중동의 소규모 국가들 출신입니다. 푸틴이 러시아가 아프리카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아프리카인들을 자신의 야망에 이용하려 하면서 아프리카 출신 병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1,400명 넘는 아프리카 국적자가 러시아군에 복무 중이며 약 5분의 1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크렘린의 미끼를 문 이들은 학대받는 개처럼 취급하는 러시아 군인들과 함께 복무하게 됩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에 따르면 러시아의 아프리카 출신 군인 등 외국인 신병들은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어디서든 총알바디를 찾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프리카 출신 신병 증가가 전 세계에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모든 것을 러시아 군사력의 상징,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력이 다른 나라에 얼마나 깊이 뻗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점점 더 해외에서 온 병사들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실패한 군사작전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너무나 많은 러시아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크렘린은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곡이 분쇄기에서 잃고 있는 병사들을 대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의 침공이 군사적으로 실패했다고 한 것은 정확합니다. 이는 러시아의 모병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 이후 러시아는 모집하는 병사보다 더 많은 병사를 잃고 있습니다. RBC 우크라이나는 서방 관리들을 인용해 러시아가 2월까지 최근 3개월간 우크라이나에서 모집한 병사 수보다 더 많은 병력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몇 달 동안 러시아의 모집 인원이 3만에서 3만 5천 명 사이에 머물렀다는 점을 보면 2025년 말과 2026년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큰 손실을 입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를 전쟁에 동원하는 비인기 조치를 취할 만큼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차지하려는 그의 허황된 꿈 때문에 정치적 지지까지 희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는 아마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미인폼이 2월 21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는 군사 계약에 서명하는 지원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150만 루블에서 450만 루블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약 1만 9,500달러에서 5만 8천 달러 이상으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러시아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마크롱이 지적한 두 번째 실패는 경제적이며 이에 대해서는 곧 설명하겠습니다. 푸틴의 유일한 전략이 러시아의 인력 우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람들이 전쟁에 지원하지 않아 러시아는 절박함에서 보상금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재무부가 밝힌 장비 손실까지 더하면 탱크 1만 1,700대 이상, 항공기와 헬리콥터 거의 800대, 그리고 2만 4,000대가 넘는 장갑차 등 엄청난 손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푸틴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보다 지금 러시아 군대가 더 약해졌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보유한 병사들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총알바디에 불과하며 지휘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달려가다가 우크라이나의 방어에 의해 전멸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장비, 적어도 남아있는 것들은 대부분 오래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손실한 군사 장비에 1246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곧 잃어버릴 새로운 장비를 만드는 데 쓴 모든 비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푸틴의 두 번째 실패, 즉 경제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러시아 전쟁 경제도 계속 타격하겠습니다. 마크롱은 X 게시물을 통해 제재를 유지하고 그림자 선단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재가 러시아의 기존 및 새로운 경제적 어려움의 큰 원인이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제재는 4년 만에 1조 달러를 넘어선 러시아의 전쟁 지출로 인한 경제적 고통과 이제 러시아 전체 경제를 뒤덮은 침체에 더해졌습니다. 그 침체는 잠시 후 다루겠습니다. 먼저 러시아는 계속 제재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카스텔룸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2014년 이후 시행된 26,655건의 제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스위스, 프랑스, 호주, 일본 모두 이러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며 프랑스가 속한 유럽연합 EU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6,655건의 제재 중 23,960건은 푸틴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시작한 이후 시행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재는 완벽하게 집행되지 않았더라도 2022년 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러시아에 최소 4,500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6월 이후 제재가 늘면서 금액은 5천억 달러를 크게 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언급처럼 앞으로 제재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2월 24일 영국은 전쟁 4주년을 맞아 기념비적인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푸틴의 전쟁에 군사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과 러시아의 석유 수출 및 에너지 수익에 초점을 맞춘 여러 제재를 포함해 거의 300건에 달하는 새로운 제재를 발표세 매달했습니다. 이러한 제재, 러시아의 막대한 전쟁 지출과 우크라이나의 자체적인 날아다니는 제재 등 러시아의 석유 산업을 황폐화시킨 여러 조치들이 더해지면 푸틴의 실패로 인해 경제적으로 붕괴된 국가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2월 6일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경제는 공식적으로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푸틴이 만든 군산복합체 덕분에 잠시 성장세를 보였던 몇 년이 지난 후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정체되었습니다. 2025년 러시아의 GDP 성장률은 겨우 0.6%에 불과했고 국제통화기금 IMF의 가장 긍정적인 전망조차도 2026년 러시아의 GDP 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이 추세를 뒤집을 만한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빠른 시일 내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12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과 이것이 러시아 군사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엄청난 인구 손실은 러시아가 이미 심각한 인구 위기에 빠져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결국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이주 노동력과 러시아의 정체성 전체를 맞바꿔야 할 정도로 취약해진 시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브리겔 싱크탱크의 마렉 두브로브스키 박사는 가디언에 러시아가 빠른 성장 잠재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도 한 원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장기적인 인구 구조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율은 2023년 말 이후로 유로존, 영국, 미국보다 꾸준히 훨씬 높았으며 2025년에는 몇 달 동안 10%를 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단기적이고 해로운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20%에서 25%로 인상하고 부가가치세를 20%에서 22%로 올리는 등의 방법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실패의 대가를 러시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제재로 러시아 수익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가 수년간 전략적 이득을 보지 못한 전쟁에 수십억 달러를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운명, 즉 러시아의 전략적 붕괴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에마누엘 마크롱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얼굴에 날린 폭탄 같은 따귀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 많을 테니 분석이 도움되셨다면 꼭 구독해주세요. 이제 전략적인 측면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고 특히 지난 3년 넘게 전쟁의 판도를 바꿀 만한 성과는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 길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푸틴의 실패이며 원하신다면 이것을 별도의 네 번째 실패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이 지적한 푸틴의 세 번째 실패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무너졌다는 점에 더 가깝습니다. 마크롱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막으려 했던 바로 그 나토를 강화시켰고 유럽인들을 결집시켰습니다. 러시아가 약화시키려 했던 유럽을 오히려 당열하게 만들었으며 또 다른 시대의 제국주의가 얼마나 허약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마크롱은 자신의 X 게시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우리 대륙의 최전선 방어선이기 때문에 프랑스와 유럽은 확고하게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략적으로 푸틴의 최대 실패는 나토 강화입니다. 이것은 마크롱이 지적한 세 가지 실패 중 푸틴에게 가장 깊이 남을 유일한 실패입니다. 푸틴이 침공을 시작했을 때
그는 왜 그런 행동을 했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비나치화하고자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종종 진짜 이유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애초에 주권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고 마치 소련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허세 뒤엔 푸틴의 나토 확장에 대한 구체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널 오브 데모크러시는 푸틴 침공 몇 달 후 발표된 기사에서 이를 언급했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푸틴이 세계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나토가 러시아 국경으로 확장하는 것이 그가 20만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내 강간, 약탈, 정복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믿기를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나토 확대가 푸틴의 공격성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해지며 이는 2008년 조지아 공격과 2014년 최초의 침략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푸틴은 자신의 나토 이야기가 퍼지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지도자는 나토가 더 동쪽으로 러시아 국경에 더 가까이 확장될 것을 우려했고 우크라이나가 집단 방위 동맹에 가입하려는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결국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내건 여러 평화 요구 조건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가 절대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푸틴은 나토 확대를 러시아에 대한 위협으로 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무엇을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더 크고 훨씬 더 활발한 나토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스웨덴과 핀란드 모두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특히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기로 한 결정은 푸틴이 원했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 즉 약 830마일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틴이 나토가 러시아 국경 국가를 얻지 못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오히려 나토가 러시아와 인접한 또 다른 주요 국가를 얻게 만들었습니다. 즉, 나토가 러시아 서쪽에 위치하게 되어 푸틴의 이른바 특별 군사작전, 주요 전략 목표 중 하나가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회원국 수가 늘어나면서 더 강해진 것뿐만 아니라 나토는 푸틴이 현재 유럽을 중심으로 제기하는 위협에 회원국들이 각성하게 되면서 훨씬 더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나토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겨도 푸틴이 멈출 거라 믿는 이는 없습니다. 마크롱은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첫 방어선이라 칭하며 이를 시사했습니다. 푸틴의 확장 우려로 나토 회원국들은 군사비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토의 많은 유럽 회원국은 국방비로 GDP의 2% 미만을 지출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국가가 나토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며 푸틴에게 더 나쁜 소식은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나토는 회원국들이 국내 총생산의 5%를 국방비에 써야 한다고 밝혔으며 여러 국가는 이를 계획 중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25년 6월 정상회담에서 2035년까지 5%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24개국이 넘는 나라들, 이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집단 방위 조직의 일원으로 더 강한 군대를 구축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나토가 이제 북극에서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으며 북유럽 국가들이 이 그룹에 포함된 것이 이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이 유럽의 드론 장벽을 구축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나토가 23개국을 공유해 유럽연합의 드론 전쟁은 결국 나토의 드론 전쟁이 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두려워하던 나토의 악몽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된 우크라이나 침공은 오히려 마지막 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나토는 수십 년 만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에 남길 최대 유산입니다. 푸틴의 세 번째 실패는 러시아 군사력 약화와 경제 파탄을 넘어서 러시아를 지정학적 침체로 이끌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전략적 선택지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의 실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완벽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프랑스는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에마누엘 마크롱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실패 3가지를 공개한 가운데 프랑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망치가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SM 해머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기록적인 수량으로 도착하고 있는데 푸틴이 결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규모입니다. 2월 25일 RBC 우크라이나는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기록적인 규모의 ASM 해머 유도폭탄 키트 지원을 완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키트들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다양한 항공기, 즉 F-16 미라주 2000 미그 29와 라팔 전투기와 호환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라팔 전투기를 최대 100대까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고서와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공유한 내용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정보는 이 기록적인 지원 패키지가 실제로 몇 개의 수량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입니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프랑스가 2025년에
ASM 해머 폭탄 생산을 30% 늘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프랑스가 2024년 830기에서 2025년 1080기로 생산을 늘렸다는 뜻입니다. 프랑스가 매달 우크라이나에 ASM 해머 폭탄 키트 50세트 지원을 약속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점이 이번 지원 패키지의 기록일 것입니다. 월별 지원의 첫 물량은 1월에 도착했을 수 있으며 이는 프랑스가 올해 생산하는 ASM 해머 1000여 개 중 600개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ASM 해머는 수량과 관계없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투기에 탑재되길 가장 원치 않는 무기입니다. 이 특수폭탄 키트는 우크라이나가 250kg, 500kg, 1000kg, 즉 551파운드, 1102파운드, 2204파운드짜리 일반 폭탄을 정밀 유도 폭탄으로 개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약 70km, 즉 43.4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목표물을 향해 발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ASM 해머는 우크라이나가 전선 뒤쪽에서 폭탄을 발사해 러시아를 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즉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후방을 마음껏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한 셈입니다. 프랑스의 ASM 해머가 우크라이나가 개발 중인 유도 폭탄 무기고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2025년 6월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활공 폭탄 시스템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범용 계획 및 보정 모듈 키트와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KAB라는 별명을 가진 이 시스템은 사거리가 60km 37.2마일이며 앞으로 80km 49.7마일까지 사거리를 늘릴 계획입니다. ASM 해머가 추가되면 우크라이나는 점령지 깊숙이 더 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전장에서 이것은 러시아가 보병 공격을 조율하고 실행하는 데 의존하는 지휘소, 드론 본부, 병력 집결지와 같은 주요 군사 거점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율 부족은 결국 프랑스 폭탄과 우크라이나산 폭탄에 의해 사망할 러시아 병사들에 더해 드론 중심의 우크라이나 방어에 맞서 더 많은 러시아 병사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틴이 힘들어할 때 마크롱이 제대로 한 방 먹였네요. 쌈중 실패자라는 말에 반박도 못한 푸틴은 이제 프랑스가 그 나라의 사상 최대 무기를 지원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러시아가 약해질수록 우크라이나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하루 계속될수록 푸틴의 군사적, 경제적, 전략적 실패는 더욱 심각해질 뿐입니다. 러시아는 망했습니다. 이 모든 게 푸틴의 잘못입니다. 이제쯤 푸틴은 마크롱 보는 것도 지겨울 것 같습니다. 마크롱의 XX 게시글과 기록적인 ASM 해머 폭탄 인도가 있기 불과 몇 주 전 프랑스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정말 미친 짓을 했으만만을 했습니다.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저희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모든 내용을 다룹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서 유럽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있도록 어떻게 돕고 있는지에 대한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